뉴욕 증시가 소폭 반등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실업지표가 또다시 안 좋게 나왔죠. 그리고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는 그래도 소폭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긴 합니다. 자, 어떠한 이야기들이 뉴욕 증시를 상승 쪽으로 전환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해외 주식 투자가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해외 주식 투자가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떠한 종목에 매수를 했는지 살펴봤더니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에 대부분 쏠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과연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의 신규 편입 종목을 잡아야 한다. 이 이야기 며칠 전부터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이면은 신규 코스피 200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들을 미리미리 세워서 선점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전략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쉰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주말이 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휴일이 좀 끼어 있다거나 주말이 좀 가까이 왔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변동성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방향성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목적지를 쳐다보고 간다는 것, 그것만 잘 생각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변수들은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냥 이벤트들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원래 가시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일단 하락 출발도 세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를까 하다가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를까 하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상승세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괴롭혔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지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우지수든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상승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고, 장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치로 마감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경제지표의 어떤 불안감들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 그 다음에 괜찮아, 그런 소리 때문에 사실 급등,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냐면 이 실업 급증, 이 실업이 굉장히 좀 문제시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업 지표가 일단은 발표가 좀 됐는데 여전히 이 실업자 수가 많다라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된 것 같아요. 미국의 대량 실업과 같은 내용들이 부진한 경제 지표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졌다. 하지만 경제 활동에 대한 재개 기대감들이 맞서면서 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경제 지표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미국의 대량 실업 사태가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가 137만 명 줄어든 524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시장의 예상치가 500만 명이었는데 이것보다는 많았다. 네. 그리고 지난 4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는 약 2200만 명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600만 명까지 떨어졌죠. 이게 왜 600만 명 이상, 660만 명인가까지 갔다가 이제 600만 명이 줄어들 때 지난주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과정. 그렇다면 사실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과정이라면 최악의 국면은 일단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여파는 남아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시장이 아직
뭐 잔여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부분들이지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실업률에 대한 이 실업 사태에 대한 부분들은 조만간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무부가 발표한 3월 주택 신규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 사실 이건 좀 그럴 수 있어요. 뭐 경기도 좋지 않고 그런데 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집을 새로 짓는다? 에이, 그냥 원래 살던 집에서 조금 더 살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좀 줄어들었다. 이거 경기가 좋아져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답이 없죠. 그래서 주택 지표가 중요하게 지금 이 포지션을 가지고 간 이유는 리먼 사태 때 이후로 이제 주택 지표에 대한 기준점을 좀 세우는 그런 방법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리먼 사태가 이제 이 주택 가격의 변동이 가장 컸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 주택과 관련된 이슈가 리먼 사태 또 주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택 지표를 계속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 리먼 사태 때 정점을 찍었었던 주택 경기는 이미 다 회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조금 늘거나 아니면 조금 줄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장은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의 연은 지수가 전월 마이너스 12.7이었는데 마이너스 56.6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시장 예상치는 30 정도였는데 이것을 큰 폭으로 하회했고 1980년 이후로 가장 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0년이면 굉장히 먼 이야기, 뭐 40년도 더 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긴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만큼 크다,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역시 마찬가지죠.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는 시점이라면 저런 부분들은 당연스럽게 나타나는 변동성의 한 이벤트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시장에 참여 중인 또는 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다른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락의 레리 핑크 이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월에 기록한 저점이 증시의 바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블랙락은 최근에 여러 주식들에 대한 매수 의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엇 같은 유명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의 고점, 지난번에 형성된 그 고점 대비해서 약 50%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즉 2차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팁을 꺼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난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떨어질 수 있다입니다.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점 대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블랙락에서 한 이야기도요. 지난번에 기록한 저점이 그냥 바닥이다.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엘리엇도 마찬가지예요. 관점만 지금 다르게 얘기했을 뿐이죠. 바닥에서부터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엘리엇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단기적 상승했지만 한 번 정도 들어왔다가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본질은 이거예요. 증시가 최악의 저점 구간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이 약간 뭐 서로 이야기가 좀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같은 내용이다. 지금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계속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갔다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쁜 소식은 아니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경기적인 부양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실업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대출 쪽으로 많이들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30만 개 이상 작은 기업들에게 대출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 기업들은 돈을 10일 이내에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5월과 6월에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5월과 6월에 다시 급여를 받기 시작한다면 실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이 포지션들은 나쁜
재료들이 쾅쾅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 역시도 정점을 지나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미비하지만 좋아지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고, 시장에 대한 전망도 바닥을 이미 잡아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 수 있어, 지금 힘들 수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견뎌라 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 증시의 움직임이 딱 그러네요. 지금 쾅 하고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상승세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지금은 안 좋아,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렇게 보면은 나쁜 소식들이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자, 1분기에 해외 주식 투자가 최대치로 급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애플을 줍줍해라. 네, 줍줍이 뭔지 아시죠? 이게 줍는 거야. 네, 바닥에 떨어진 거를 줍는다, 이런 얘기인데, 자, 왜 이렇게 이제 해외 직구에, 해외 주식에 또 이렇게 열풍이 일어나는지. 사실 이거는 이제 증권사들이,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그때부터 그냥 막, 불을 비쳤죠. 그냥 불을 붙이면서 막 광고하고 막, 왜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는 국내 주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해외 주식으로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그때 빵이라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빵이라는 애들이 빵빵 튀어나가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을 겪었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주식의 신고가 흐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채권의 가격이,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고요. 대신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 부분 때문에 미국이 선진국인데 금리, 이자도 많이 줘. 그러면서 달러를 미국으로 쫙 빨아들이는 효과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대형주 쪽에 상승이 일어나게 됐고, 나스닥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게 2018년도네요. 2018년도 여름, 그 시기, 미국 혼자 독주했었던 바로 그 시기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그죠? 증권사가 여전히 이제 이렇게 해외 주식에 열을 올리고 광고를 했었던 게, 왜냐면 이제 증권사에 대한 그런 관점은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국내 주식은 수수료가 다 무료잖아요. 그럼 돈 나올 때가 사실은 별로 없죠.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외화로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만약에 이걸 단타를 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수료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외 주식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증권사가 그만큼 수익률을 많이 올렸을 것이다, 순이익을 올리는데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뭐 그런 배경들이에요. 그래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일단은 장기 투자로 버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매를 자주 하면은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고요. 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수익이 나오면 세금을 또 물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조금 나와서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그 다음에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지금 반짝반짝하는 거, 그런 한국의 주식 투자하는 관점으로 많이들 접근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기간에 변동성이 나올 때 굉장히 큰 폭의 손실도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을 좀 잘 살펴보게 되니까 최근에 예탁권을 통한 외화 증권 결제 금액이 665억 8천만 달러, 약 81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전분기 대비해서 68% 늘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 대비해서 68% 늘었다니까, 와, 엄청 늘어난 거네요, 진짜로.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가 이제 들어왔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 이 해외
주식으로 번져 들어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주식 투자자 매수세가 가장 많았던 것은 이제 테슬라,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어느 예상했었던 부분이죠. 네,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만약 미국 주식 사시려면 뭐 사실 겁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아마존, 넷플릭스까지도 나올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정도로 국한되지 않겠느냐. 거의 다 빵에서 끝나겠죠. 페이스북 이런 것들로 빵에서 끝날 거예요. 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주, 대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미국 주식 한다? 그러면 이렇게 대표 종목들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외부에서 매수를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것들 매수하는 이유가 그러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최근에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본다라면 이런 투자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태에서 단타를 위해서 들어갔다라면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가 최근에는 하나의 방법으로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쏠림 현상을 보이게 된다라면 단기간의 충격에도 크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은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요, 코스피 200에 대한 신규 편입 종목을 잡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6월에는 각종 지수가 정기적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기 편입이 되는 것은 이제 동부제철, 한진칼, 현대상선 뭐 이런 기업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는 6월에 한국거래소의 각종 지수 변동 주기가 다가오면서 신규 종목을 선점하려는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6월에 신규 편입 예상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코스피 200에는 동부제철, 한진칼, 포스코 케미칼, FNF, 현대상선, W게임즈, 화승엔터프라이즈, 남선 알미늄이 포함이 되네요. 네, 남선 알미늄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네, 지금 테마주로서 한참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그 다음에 코스피 150 같은 경우는요, ITM 반도체, 셀리버리, 유비코스홀딩스, 상상인,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좋은 기업이죠. 네, 그 다음에 한국기업평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런 기업들이 이제 편입 확률 90% 이상으로 그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상치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렇게 종목들이 들고 나는 포인트를 알고 있다라면 요런 종목들을 실질적으로 선매수해서 수익을 올리려고자 하는 그런 투자 방법도 괜찮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지 아직은 미비합니다만은 그래도 요런 포인트들을 알아서 나쁠 건 없습니다. 자, 이런 매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일단 코스피 200의 이 지수 구성 종목을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덱스 매니저들이 있죠. 이렇게 지수를 구성하는 이 종목들 추종하는 그런 펀드,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덱스 펀드에서 나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쳐야 되고요. 새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MSCI 신흥국 지수에 대한 내용들 한번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었죠. 중국의 그 기업이 새로 들어오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서 한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국가에서 조금씩 주식을 빼가지고 중국 기업을 사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빠져나가는 것들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것들은 비중을 늘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에게는 일정 부분의 비중을 줘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인덱스 펀드 매니저들의 매수가 몰리게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만약에 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밑바닥에 깔린 시점에 이렇게 인덱스 펀드 매니저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가 상당폭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선취매를 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어갔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과정이 있다. 자, 이것은 어떻게 검증이 됐냐면, 재작년이었죠? 네, 2018년도에, 그 셀트리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셀트리온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첫 거래를 2월 9일, 2018년 2월 9일에 28만 8천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3월 9일에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이 되고 나서 그때 32만 6천원으로 주가가 13%나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기면은 뭐 단순 계산으로 셀트리온 이전 상장 첫날에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이 편입된 그 시점에 그 주가 상승률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 매니저를 상대로 차익을 남기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인덱스 펀드 매니저 맨날 손해만 봅니까? 이건 아니죠. 물론 이런 인덱스 펀드의 어떤 지수 구성 변성이 그 변경이 맨날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부분이죠. 단기적으로 뭐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이런 펀드 매니저들의 움직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 구성에 대한 종목들이 들고 남이 있는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시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매매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증권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비슷할 수도 있겠고 같을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변화하는 종목들 특히 새로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한 관점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또 이미 많이 올랐다거나 변동성이 심하다거나 이런 종목들은 제외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내가 딱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고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 생각될 때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뭐 실업률이라든지 주택지표 모두 다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에 대한 재개 소식, 그 다음에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바닥을 잡았다라는 인식이 들어가게 되면서 반등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크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1분기 해외 주식 투자가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치를 찍었는데 종목도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 역시 대기업 쪽으로 많이 몰려들었다. 단기적 변동성, 그 다음에 단타를 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정말로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단타 치다가는 그 수수료로 손실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종목들에 대한 타이밍들도 똑같습니다. 차트에 대한 포인트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의 신규 편입 종목들은 매수를 해도 좋은가?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덱스 펀드 매니저의 운용 특성을 이용해서 선침을 하게 되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모습들이긴 한데 인덱스 펀드 매니저들의 매수 관점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좀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또는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종목들이라면 살짝은 조심하셔야 되는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뭐 차트상이든 포지션이든 다 나쁘지 않은 상태라면 이렇게 인덱스 펀드 매니저의 운용 특성을 이용한 그런 매매도 나쁘지 않다. 약간의 꼼수 같은 개념들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전략들 알아두면 나쁠 것 없다라고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급한 매도를 하지 않고 손절매 포인트의 연동이란 단 하나의 기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내는 것이 나의 투자법이다. 내가 개발해낸 방법은 전혀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어할 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손실은 저는 이제 손절 매도를 만약에 할 땐 저도 이제 리딩을 할 때는 이제 손절 매도에 대한 전략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손절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을 특정 짓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나의 손절매도 기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주가가 한 번씩 변동 나올 때 아주 그냥 손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접근하게 되시면요. 마이너스 3%에도 손절할 때가 있고요. 마이너스 20%에도 손절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서 지켜줄 것이냐, 지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 관점에 따라서 손절 매도가 약간씩 유동성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약간은 조금 야들야들해지는 그런 모습을,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돼도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다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주말장이기 때문에 항상 뭐 오전과 오후의 변동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꼭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